췌장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절제 후 몸 안에 가능한 암세포가 남지 않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췌장암이 진단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수술이 가능한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은 췌장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수술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암뿐만 아니라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까지 최대한 깨끗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알제로 절제, 우리말로 완전 절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종양이 있는 부위와 그 주변을 함께 제거를 하고, 수술할 때는 즉 눈에 보이는 덩어리만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범위를 계획적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유를 두고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데,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가장자리까지 암세포가 없다고 나와야지만 진짜로 깨끗하게 제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림프절 절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암세포가 가장 먼저 퍼지기 쉬운 그 길이 림프절이기 때문에 전이가 의심되거나 혹은 전이 가능성이 있는 림프절을 함께 제거를 해서 암이 더욱 퍼지지 않는 것을 막고 정확한 병기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수술 전에 췌장암을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병기 숫자 대신에 수술 가능성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췌장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절제 후 몸 안에 가능한 암세포가 남지 않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췌장암이 진단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수술이 가능한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정상 췌장과 주변 혈관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 옆에 그림처럼 종양이 췌장 안에만 있고 주변에 큰 혈관과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가 허락된다면 수술을 먼저 계획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처럼 종양이 자라나서 췌장 주변의 혈관에 살짝 닿아 있거나 일부를 감싸기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 또는 그 오른쪽 그림처럼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둘러싸면 국소 진행성 췌장암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무리해서 바로 수술을 했었는데 출혈이나 합병증이 많고 완전 절제가 어렵다 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선행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와 강도, 세기를 줄이고 정말 수술이 도움이 되는 환자인지를 선별한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면 수술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변하였고 치료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암이 췌장을 넘어가서 간이나 폐, 복막 등 다른 장기로 퍼진 경우를 전이성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암을 다 없애기 위한 수술의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신 항암 치료와 증상 조절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굵은 혈관, 간 문맥을 기준으로 수술 범위를 나누게 되는데, 첫째로 췌두부,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긴 경우는 췌12지장 절제술, 휘플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둘째, 췌장 몸통과 꼬리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췌장 체부와 미부, 비장을 함께 제거하는 췌미부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암이 담관이나 담낭, 12지장 위의 일부분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는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에는 췌장의 머리 부분과 12지장 전체, 담낭과 담관의 일부, 필요할 때는 위의 일부나 공장, 소장의 일부죠. 이것을 함께 절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많이 떼어내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고 걱정하실 텐데, 이 수술 범위는 암을 최대한 남기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그러한 수술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췌두부암 수술은 주변에 중요한 혈관과 장기들이 많고 수술 범위가 넓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명 쉽지 않은 큰 수술입니다. 이제는 수술 후에 장기를 어떻게 다시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췌장 머리와 십이지장, 담낭 등을 다 떼어내고 나면 그대로 두면 음식도, 담즙도, 췌장액도 흐를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건술, 즉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잘라낸 뒤에 남은 소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먼저 췌장과 소장을 연결하고 그 다음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인 담관과 소장을 연결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려가는 길인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담즙, 췌장액과 같은 소화액들이 한 곳에서 만나서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이 연결 부위들이 잘 아물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췌장, 몸통 꼬리 쪽에 생긴 췌장암, 즉 췌미부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췌장 몸통과 꼬리 부분 그리고 그 끝에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 췌미부암은 이 꼬리 쪽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원칙대로 종양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에는 종양이 있는 췌장 몸통과 꼬리 부분 그리고 그 주변의 림프절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비장까지 함께 절제하게 됩니다. 비장을 같이 떼어도 되냐고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비장은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장기이긴 하지만 다른 장기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췌장암 수술을 한 후에 예방접종을 잘 맞으시면 사망에 이르는 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수술에서 비장을 함께 제거를 해도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세균 감염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어서 말씀드렸던 예방접종과 관리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혈관 절제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위치 특성상 바로 옆에 있는 중요한 혈관들을 잘 침범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혈관 일부까지 함께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을 이제 아무나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선행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이 얼마나 조절이 되는지 수술했을 때 도움이 될지 충분히 평가한 후에 수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분에게만 시행합니다. 혈관 절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침범된 부분만 필요한 만큼 잘라내고 남아있는 혈관 길이가 충분하다면 바로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잘라낸 길이가 길어서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어려우면 인공혈관이나 다른 부위의 혈관을 가져와서 다리처럼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많이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수술은 경험이 많은 팀에서 철저한 영상 검사와 토론 후에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췌수침습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췌장암 수술이라고 하면 배를 크게 여는 개복 수술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술 기법과 장비가 많이 발전하면서 췌장암 환자에게도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췌소침습 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내고 카메라와 가는 수술 도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로봇 수술은 로봇 팔을 이용해서 의사가 더 정교하게 조작하는 방식이고 복강경 수술은 직접 기구를 잡고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췌소침습 수술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예전처럼 배를 크게 연 개복수술 상처이고 오른쪽 사진은 작은 구멍 몇 개만 보이는 복강경 로봇 수술 상처입니다. 같은 췌장 수술을 하더라도 피부 절개 범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통증이 더 적습니다. 상처가 작으니까 움직이기가 훨씬 더 좀 덜 아프고 진통제도 더 적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걸음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장 회복 운동도 빨라져서 상태가 안정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퇴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이 전반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간이라든지 식사량이 회복된다든지 활동량이 회복하는 것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 선택된 환자에서 숙련된 팀이 시행했을 때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나 수술 사망률 혹은 장기적 생존율이 개복수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처만 작아지는 수술이 아니라 암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회복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분들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종양 위치나 범위, 혈관 침범, 전신 상태 등을 종합해서 최소 침습 수술로 해도 안전하고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될 때에만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간담도체외과 팀이 중심이 되어서 국내 대형 병원 7개 병원이 함께해서 참여한 콜라피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복강경 최12지장 절제술과 개복수술을 직접 비교를 했는데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술 후 합병증과 안정성은 두 수술이 거의 비슷했고 입원 기간과 회복 속도는 복강경 수술이 더 빠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잘 선정된 환자에서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는 경우 최소 침습 췌장 수술은 개복 수술만큼 안전하면서도 회복은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연구로 뒷받침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환자분의 종양 위치와 상태 그리고 전신 컨디션을 꼼꼼히 평가한 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때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활용한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이후에 진행하는 보조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을 모두 제거했다 하더라도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몸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작은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라나게 되면 재발이 되는 것이죠. 보조항암 치료의 목적은 바로 이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최대한 없애서 재발의 위험을 줄이고 전체적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은 수술에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뒤 수술 후 약 3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쓰는 항암제의 약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6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이지 않는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암세포가 있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크게 4가지 상황에서 고려하는데 첫째로 수술로 떼어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혈관을 많이 침범했거나 전신 상태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항암과 함께 방사선을 쬐어서 종양을 줄이거나 진행을 늦추는 그러한 국소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둘째, 수술과 함께 쓰는 보조요법입니다. 수술 전에는 종양을 조금 줄여서 수술을 쉽게 하고 수술 후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암세포를 줄여서 재발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인데 통증이나 신경압박, 출혈처럼 종양 때문에 생기는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위에만 방사선을 쏘아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고식적 치료로 사용합니다. 넷째로는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절제 경계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인데 이때는 해당 부위에 방사선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췌장암 수술 후 관리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이 꼭 다 생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췌장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한 후에 진행되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신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나 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어서 혈액 검사와 배획관 그리고 혈압 등등을 계속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피를 보충하거나 드물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 부위, 폐, 그리고 소변길, 복강 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열이 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수술 후에 오래 누워 계시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탄력 스타킹이나 조기 보행, 예방 주사 등등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게 숨을 못 쉬시고 기침이 약해지시면 무기폐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술 후에 자주 숨쉬기 운동을 하고 가능한 빨리 앉거나 걸으시라라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는 더 주의를 해서 심전도나 혈압, 맥박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소변줄 사용 때문에 감염이나 배뇨자괴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가능한 빨리 제거를 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등등을 바로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착이나 장폐색은 수술한 다음에 장이 서로 달라붙어서 막히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복통이나 구토, 복부 팽만 등등이 지속되면 추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췌장 특이적인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소와 액을 만드는 장기인데 수술을 하면 이 수술 부위에서 췌장액이 조금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배액관을 통해서 잘 빠져나오도록 관리를 하고 며칠에 혹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음 출혈은 이제 수술 후 안쪽에서 피가 새는 그런 출혈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피검사와 CT, 배액관 색깔 등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문제가 의심이 되면 추가 검사나 시술, 드물게는 재수술로 조치합니다. 위배출 지연은 이제 수술 후에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금식이나 수액, 필요시 코를 통해서 위 내용물을 빼주는 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게 됩니다. 담관염이나 간 농양은 이제 쓸개즙, 즉 담즙이 흐르는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염증이 생기거나 간 안에 고름 주머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발열이 함께 동반되는데 항생제 치료나 필요시 배액하는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들창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과 담즙을 배액하기 위해 만들어준 소장의 통로가 꼬이거나 막히는 증상으로 방치할 경우 소장의 허열이 유발되므로 배액관 삽입 및 응급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발생과 악화는 이제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수술 후 혈당이 올라가거나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혹은 원래 당뇨가 더 나빠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 근처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퇴원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시고 퇴원하셔도 몸이 예전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상한 일이라기보다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체중 감소와 근육 감소입니다. 췌장과 십이지장은 음식 소화와 흡수에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그 일부가 절제되면서 처음 몇 달은 먹는 양이 줄고 흡수도 떨어져서 살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 영양 보충 음료나 가벼운 근력 운동 등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수술 후에는 설사나 기름기가 많은 대변, 그리고 방귀가 자주 나오거나 냄새가 심해지는 것, 뱃속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복명 등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거나 음식이 빨리 내려가는 탓인데요. 이럴 때는 췌장 효소약을 함께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 즉 음식 조절, 식사량 조절 등등으로 대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계속 심하면 꼭 외래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증 중에서 위 배출 지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문을 유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해서 음식이 한 번에 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서 조금씩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췌장 수술 후에는 이 유문이 일시적으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속이 더부룩하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다,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위배출 지연이라고 부르는데 치료와 관리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시 입원을 해서 주사로 수액을 맞고 위를 쉬게 해드립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초반에는 절대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에서 계속 구토를 한다, 물만 마셔도 올라온다, 배가 심하게 팽창하고 아픈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바로 병원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조기에 확인을 해서 조절하면 대부분 잘 회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를 일부 절제해서 유문이 없다면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위로 들어온 음식이 저장되지 못하고 바로 소장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주로 당이 높은 음식을 섭취한 뒤에 말씀드린 팽만감이나 구토, 구역, 어지럼증, 식은땀 등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원 후에 시간이 지나서 생길 수 있는 변연궤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연궤양은 수술로 연결해둔 입구의 주변, 즉 문합판 부분의 가장자리에 작은 상처, 궤양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수술한 부분 바로 옆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다시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생기면 윗배가 쓰리고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심하면 피가 나와서 대변이 까맣게 보이거나 더 진행이 되면 수술 부위에 구멍이 나거나 길이 좁아지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그래서 몇 가지를 꼭 부탁드리자면, 담배는 변연궤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서 수술 후에는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 진통제 중에서 특히 소염 진통제 등등을 함부로 과량 많이 드시게 되면 궤양이 잘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이 필요하시면 꼭 담당의와 상의해서 안전한 약을 안전한 기간, 안전한 양으로 처방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저희가 외래에서 꼭 위산 억제제를 드리는데요. 이 위산 억제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빠지지 말고 아침에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끊었다가 이 변연궤양으로 이어져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토열이나 흡변, 지속되는 구토나 심해지는 복통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바로 연락을 주시거나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실 때 꼭 위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시경으로 조기에 확인을 한다면 대부분 약물 치료만으로도 잘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술 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신 다음에는 움직이시는 게 약입니다. 단 빨리가 아니고 안전하게 천천히가 원칙입니다. 수술 후 2, 3개월까지 이 시기에는 상처와 내부 장기가 아직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나 무거운 물건 들기, 좀 격한 헬스나 복싱 같은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편안한 속도로 걷기, 가벼운 실내 자전거, 스트레칭,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 이런 운동을 짧게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하라는 것이고, 다음 말씀드릴 것은 통증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멈추라고 하는 신호인데, 운동하다가 수술 부위가 당기거나 아프면 그 동작은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나누어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걷기나 10분 걷기를 하루에 3번 이런 식으로, 즉 숨이 너무 차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의 강도로 시작을 해서 환자분의 컨디션을 보면서 서서히 늘리시면 됩니다. 수술 3개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 시기부터는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등산, 수영, 헬스 등 일반적인 운동을 점차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을지 하고 외래에서 한 번 더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술 후 식사와 영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량을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로 조금씩 나누어서 편안한 속도로 드셔주세요. 둘째,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수술 후 상처 회복과 근육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매 끼니마다 계란이나 생선, 해산물, 두부, 살코기 같은 단백질이 하나씩은 들어가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 번째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물을 포함해서 맑은 음료를 자주 드시되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당분이 많은 음료, 탄산음료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탈수를 피하고 속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번째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드시면 공기를 많이 삼키고 소화불량과 설사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먹다가 속이 조금 불편해지시면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드시는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끝까지 드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잘 기록하는 것인데 체중 변화나 배변 상태, 먹고 나서 불편했던 음식 혹은 복용 중인 약을 간단히 메모를 해두시면 다음 외래에서 저희가 보고 이 음식은 줄이시고 이건 더 드셔도 된다는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영양보충제와 민간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지인 추천, TV 광고 등을 통해서 각종 건강식품, 한약, 허브 제품, 해독 주스나 약초, 민간요법을 권유받으실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분들께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보충제는 약과, 현재 드시는 약과 서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거나 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출혈위험이 늘어나거나 처방받으셨던 항암제, 항생제 혹은 통증약 등등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요법은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시작하셨다가 비용만 많이 쓰시고 정작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미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회복의 기본은 약이 아니라 식사와 의학적인 치료입니다. 잘 드시고 필요시에는 췌장효소제 같은 검증된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담당 의료진의 계획에 맞춰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충제가 있으시다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격가지일 뿐 치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드시고 계신 게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분을 확인해서 괜찮은지 함께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드시다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잠시 중단하고 저희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췌장암의 생존과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췌장암의 병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기라는 것은 암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수술이 가능한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경과를 어떻게 예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TN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TNM 세 가지를 합쳐서 1기, 2기, 3기, 4기처럼 병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CT 한 장만 보고 이러한 병기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의 영상 검사 결과, 실제 수술 중에 본 소견, 수술 후의 병리 검사, 그 다음 혈액 검사 등등을 함께 종합해서 최종 병기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몇 기니까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병기에 맞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을 단계별로 정리한 그림인데요. 숫자 그 자체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드리려는지를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로컬라이스드, 즉 국한된 단계의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약 43% 정도입니다. 암이 췌장에만 있고 수술과 치료를 잘 받았을 때의 결과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 옆에 리저널, 즉 주변 림프전이나 조직까지 번진 단계에서는 약 16%, 디스턴트, 즉 먼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약 3% 정도로 낮아집니다. 전체 환자를 모두 합친 모든 병기 단계의 그 평균은 약 13% 정도인데 사실 이 숫자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이 돼서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만 하시는 그런 것까지 진단된 경우가 모든 환자를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고 수술과 치료를 연결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췌장암 생존율을 검색해 보시면 숫자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숫자가 그대로 나의 예후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수술까지 오신 경우는 통계적으로 봐도 전체 평균이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에 속합니다. 둘째로 이 수치는 과거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몇 %니까 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지는 마시고
본인의 병기와 치료 계획에 맞는 나만의 예우를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 다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추적 관찰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보는 시간이 시작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직후에서 4주에서 6주는 첫 외래 방문 시기입니다. 상처 회복, 체중, 영양 상태, 혈당 등을 확인합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검사에 보조를 받고요. CT나 MRI를 찍어서 수술 후 기준 영상을 만들어 둡니다. 이후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보조항암 치료 중에 항암을 받으시는 동안은 각 주기마다 이제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게 되는데 외래에서 혈액 검사로 혈구 수치나 간, 신장 기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시 종양 표지자 CA19-9을 함께 보면서 치료 반응과 부작용을 함께 체크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중간에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24개월까지는, 즉 수술 후 첫 2년은 가장 중요해서 조금 더 자주 환자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외래는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오시게 됩니다. 피검사나 CT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격으로 촬영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간격은 개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년이 지나서 5년째까지는 조금 안정을 찾는 시기인데 외래는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피검사와 필요시 종양 표지자, CT, MRI 등등을 촬영하게 됩니다. 수술 후 5년 이후에는, 즉 5년을 잘 지나시면 장기 생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최소 1년에 한 번 외래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필요시 피검사나 영상검사 등등을 시행하고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지 환자분들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건강검진과 함께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꼭 예약된 추적 검사를 빠지지 마시고 저희 병원 외래로 잘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술의 원칙입니다. 췌장암 수술은 종양을 충분한 여유 조직과 함께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혈관을 함께 절제하고 다시 이어붙이는 수술까지 고려해서 안전하게, 그렇지만 병을 놓치지 않게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같은 최소 침습 수술도 함께 활용합니다. 두 번째, 치료 흐름입니다. 환자분 상태와 병기에 따라서 선행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까지 각각 개인별로 조합해서 재발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한 줄짜리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 치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합병증과 예방법입니다. 췌장루와 출혈, 위배출 지연, 변연궤양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미리 알고 초기에 발견하면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연하시고 위보호제, 규칙적인 식사 복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만약 피를 토한다든지 검은 변, 지속되는 구토나 심해지는 복통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연락 주시고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생활관리의 핵심입니다. 식사는 소량 자주, 단백질을 충분히, 필요시 효소제는 식사와 함께 드시고 운동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무리 없이, 그리고 건강식품이나 한약, 민간요법은 먼저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결정하시라는 메시지이고요. 다섯 번째로 추적 관찰에서는 수술 후 첫 4주에서 6주는 첫 번째 외래, 이후 2년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2년에서 5년은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5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피검사와 CT, MRI 등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재발 여부와 전신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상이 만약 생기시게 된다면 예약 날짜와 상관없이 바로 오셔도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메시지는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했을 때 혼자가 아니고 췌장암에 대한 표준 치료와 그리고 수술 후 생활관리, 그리고 외래에서 정기검사로 함께 끝까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외래에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췌장암의 날을 기념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2023년도부터 췌장암 환우분들과 함께 올림픽공원에서 희망 나눔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의료진이 함께 올림픽공원의 그 피크닉장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함께 걸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수술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그 환우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을 저희 의료진들이 옆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1년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췌장암 환우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시면 이 사진처럼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의료진 분들과 환우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